안녕하세요. 저는 불철주야 일하랴 아이 보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란 워킹맘 A라고 합니다. 3살 사랑스러운 공주의 엄마이자 직원이 11명이나 되는 쇼핑몰의 사장이기도 한 저는 늦은 새벽까지 업무를 보면서 이 유튜브 채널을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함께 울고 웃고 화내곤 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항상 직원들과 채널에 나왔던 사연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저의 동네 친구와 같은 존재랄까요? 아이 엄마로서도 사장으로서도 누구한테 남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이런 저에게 최근 너무 슬프고 억울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유튜브에 사연을 제보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학창시절 주변 친구들에게 넌 참 아이디어가 통통 튀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것 같아요. 1분도 안 되는 광고 하나, 한 줄밖에 안 되는 광고 카피로 상품 판매가 좌지우지 되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낀 저는 광고 홍보학과로 진학하게 되고 당시 부모님을 졸라 영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와 국내 광고 대행사 몇 군데를 거쳐 결국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국내 대기업 마케팅부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TV 드라마보다 광고를 좋아하던 꼬맹이의 인생 역전 이야기다 싶네요. 대기업이 다 그렇겠지만 광고회사는 더욱 혹독했어요. 작은 실수에도 고성과 비속어가 오가는 현장에서 라인을 만든답시고 입에도 대지 못하는 양주를 몇 병이나 마시고 개원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입사한 지 1년 만에 절반이 넘는 여직원들이 그만두는 직장에서 저 역시 눈물을 삼켜가며 버티던 중이었고, 그러던 중 새롭게 맡게 된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여기는 광고 1팀 과장님, 인사들 해. 과장님, 저희 팀 막내입니다. 애들 다 도망갈 동안 얘 혼자 남았어요. 야, 너 이번 프로젝트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배워봐. 과장님, 뭐든 가르쳐만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배우는 거 하나는 진짜 잘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들 다들 도망가는 동안 혼자 버텼는지 알겠네. 같이 잘 해봐요. 인사하는 건 내가 배워야겠다. 같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겪은 과장님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팀원들보다 늘 일찍 출근하고 늘 늦게 퇴근하면서 작업을 준비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2달 남짓한 시간 동안 화가 날 법한 일에도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셨으니까요. 그 모습이 직장 상사로서도 남자로서도 멋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내내 과장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과장님의 이른 출근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회의실 구석에서 담요를 덮고 쪼그려 앉아 자다가 어이없는 목소리로 깨우신 적도 있으시고요. 그렇게 거의 2달간을 동고동락을 하다가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날이 다가오게 됐죠. 뒤풀이 자리에서 저는 왜인지 모를 서운함에 과장님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 소주만 들이키고 있었죠. 술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제 시야도 흐릿해져 갈 때쯤 핸드폰에서 짧게 진동이 울리더니 뒤풀이 자리가 지루하지 않냐며 몰래 나가서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하자는 과장님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냉큼 가방을 챙겨 근처 편의점으로 가니까 이미 맥주를 3-4캔은 까놓은 과장님이 앉아 계시더군요. 의자를 당겨 앉아 저도 앞에 놓인 맥주를 한 캔 까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혼자 술을 많이 드세요? 우리 한번 만나볼래? 마시던 맥주도 뿜으면서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니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사귀자는 얘기 아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면 좋겠어. 물론 지금 네 나이에 이른 편인 거 알긴 한데 나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면서 커리어 쌓았으면 좋겠고 그런 가정 꾸리면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회사에서도 워커홀릭으로 소문난 사람이라 꼭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처럼 들리기도 했었지만 이게 고백인지 제안서인지 모를 말이었지만 어쩌겠어요. 거절하기엔 2달 동안 이미 마음이 너무 커져 있었던 걸요.
그렇게 저희는 과장님과 막내의 사내 연애라는 타이틀로 회사 사람들을 한번 놀라게 하고 연애 2개월 후 결혼이라는 초고속 행보로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연애와 결혼은 다른 거다라고 할 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경험에서 우러나온 귀한 조언인 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제 가족뿐만이 아니라 시댁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나니 제 삶은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어요. 너네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 소식이 없어. 이게 다 네가 나가서 일한답시고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녀서 그런 거 아니냐? 집안에 들어앉아서 남편 내조나 얌전하게 해도 모자랄 판국에 네가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또 일한답시고 들어와서 얼마나 유세를 떨 거야. 아휴, 열심히 일하고 온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또 마누라 뒷바라지나 하고 있어야겠니? 어머니, 그래도 저 회사 들어오고 싶어서 유학까지 다녀오고 오빠만큼은 아니더라도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빨리 결혼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애를 갖기에 제 나이가 너무 안정적이지 않아요. 지금 네 시어머니 못 배웠다. 너 많이 배웠다. 유세 떠는 거니? 너네 뭐 어디에 문제 있어서 애 아직까지 못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아유, 진짜 내 팔자야. 처음에는 제 커리어를 존중해주겠다던 남편도 이제 웬걸 결혼을 하고 나니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의 등살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결혼을 했으니 자녀 계획도 세우는 게 어떻냐며 슬슬 압박을 주더군요. 남들은 전업주부 하고 싶어도 못해서 안달이라는데 너는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차는 재주가 있다. 엄마가 애도 같이 돌봐주겠다. 내 벌이가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겠다. 정 일하고 싶으면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복직이라도 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삐딱하게 구는데? 우리 업계에서 육아휴직하고 복직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오빠는? 그냥 애 낳고 알아서 잘리라는 얘기랑 뭐가 달라, 지금? 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워킹맘을 해. 어? 아, 내가 너한테 육아휴직 쓰세요. 전업주부 하세요. 칼 들이밀면서 협박이라도 했냐? 임신하면서 육아하면서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아, 차라리 전업주부를 해라. 지 생각해서 한 얘기인데 매번 이렇게 삐딱하게. 남편과 꽤 나이 차이가 있는 터라 자녀 계획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는 호기롭게 워킹맘을 해보자며 출사표를 내던졌습니다. 정말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배가 불러오는 걸 숨길 수라도 있었지만 배가 점점 불러오자 어제까지 따뜻했던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거 사무실에서 눈치 보여서 금연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임산부 야근시키면 불법으로 자기들이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냐며 수군거리더라고요. 출산일이 다가오고 저는 짧게라도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생각에 팀장님 면담을 하러 갔더니 언제부터 이렇게 책임감이 없었냐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내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돌아와도 이곳에 내 자리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휴직 대신 사직을 결정했죠. 예, 네가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모름지기 자기 남편 내조 잘하고 자기 자식 잘 길러내고 시댁으로 시집 왔으면 너는 이제 친정 사람이 아니야. 우리 식구지. 집에서 우리 식구 어떻게 하면 잘 돼야 할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해야 하는 거다. 그래도 시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업주부가 됐으니 이제 시어머니 말대로 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집에서 내 집안일만 잘하고 애만 잘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선배님들이 전업주부 쉬운 거 아니라고 했던 얘기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낳고 한동안 제 생활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산후조리는커녕 본인 아들 밥 굶고 있을까봐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몸풀 시간도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했거든요. 덕분에 아직도 손목이며 무릎이며 관절이랑 관절이 시릴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서럽기만 합니다.
하루 종일 집구석에 있으면서 네가 우리 아들처럼 나가서 돈을 벌기래 뭐라니, 응?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그저 벌어다주는 돈 쓰기만 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아프다고 징징징. 네가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하루 종일 밖에서 찬바람 맞아가며 고생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푹 퍼져있는 마누라가 이렇게 징징거리고 있으면 남편이 집에 들어올 맛이 나겠니? 응? 그러다가 바람이 나는 거다. 바람 나는 남편들 남 탓하면 안 되고 다 집구석에 앉아있는 사람 탓을 해야 돼. 여자는 내조가 답이라면서 일을 관두게 종용할 때는 언제고 막상 전업주부를 시작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왜 시집가고 나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이라고. 저는 그렇게 귀머거리로 3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아무리 집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구박을 해도 그저 내내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제 인생이 조금 바뀌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저는 SNS 계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답답한 제 육아 생활의 유일한 돌파구가 되어줬거든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들과 소통도 하고 제 아이 사진도 찍어 올리면서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디어가 통통 튀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당시 집에 있는 소품들을 활용해서 아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 이게 엄마들 사이에서 잠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순식간에 팔로워들이 늘어나고 일개 주부인 저에게 광고 요청과 공동구매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서가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계정에서 작게 아기용품 광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팔로워들의 관심이 늘어나더라고요. 맘님 쓰시는 가전제품 궁금해요. 맘님 쓰시는 식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란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니 가전제품 공동구매, 식기 공동구매로 이어지게 되고 하루는 전 직장 동료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언니 요즘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거 맞지? 은별맘 계정 나 옛날부터 봤었는데 아무리 봐도 말투나 사진 찍는 아이디어가 너무 언니 같은 거야.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지? 나 맞아. 잘 지내고 있지? 집에서 아이 보다가 할 게 없어서 그냥 취미처럼 했는데 그게 잘 됐네. 그래, 난 언니가 그 재능 썩히고 있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었다니까. 언니, 다른 게 아니고 사업 제안 좀 하고 싶어서 연락했지. 우리 언니 쇼핑몰 하고 있는 거 알지? 우리 언니가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쫄딱 망했지. 그래서 이게 완전 처치곤란이 됐는데 아기 옷이며 육아용품이며 위탁 판매할 거래처는 몽땅 뚫어나가지고 거래처에서도 자꾸 연락이 와서 사이트 도메인도 엄청 길게 끊어놨거든. 언니도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한 것 같은데 그럼 이 쇼핑몰 인수해서 언니가 해보는 건 어때? 솔깃했습니다. 동생 말대로 집에서 아이를 보고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집을 정돈하는 건 그동안 몰랐던 즐거움이 있었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침에 쫓기듯이 일어나 출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고 월급날 뿌듯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니까요. 청소기를 돌리면서 베란다로 창밖을 내다보면 목에 사원증을 걸고 지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직장인들이 정말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SNS에 들어가서 새로운 고객들을 분석하고 제 나름대로 작은 사업체를 꾸려간다는 생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육아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쇼핑몰 제안은 정말이지 달콤했습니다. 언니, 잘 생각해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언니가 정말 능력 있어 보이니까, 나도 이런 제안 하는 거지. 아니었으면 연락도 안 했어.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연락해 줄게. 나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괜히 혼자 일 벌였다가 나중에 남편 알면 노발대발 할 것 같아서. 퇴근 후 돌아온 남편에게 넌지시 얘기를 꺼내보니 관심도 없었습니다.
공구를 한답시고 집안에 물건을 쌓아놔도 힐끗 쳐다보고 너 요즘 집안 일 하기 싫냐? 하는 소리는 하고 TV만 보는 사람이니까요. 돈 드는 거냐? 또 한 소리 하고 아니라고 하니 그럼 네 맘대로 하되 집안일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것도 그만하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해서 쇼핑몰을 인수받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평소에도 추진력이 좋은 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물론 아이 보랴 일하랴 정신은 없었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또 육아로 저도 많이 지쳐 있었나 봐요. 간만에 일을 시작하니 몸이 피곤하다는 것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인수받은 쇼핑몰을 아동 의류 쇼핑몰로 바꿔나가고 제 딸 은별이에게 옷을 입히고 사진을 찍으면서 쇼핑몰을 키워나갔습니다. 평소에 SNS 관리도 잘 해놨던 터라 제가 쇼핑몰을 오픈했다는 소식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판매량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공부하면서도 한 번 터져본 적 없는 코피를 매일같이 흘려가면서 아이가 잠들면 쇼핑몰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쇼핑몰이 점점 커져갔어요. 너 또 요즘 집구석에서 애는 제대로 안 보고 무슨 사업한다는 얘기가 있더라. 얘가 진짜 뭐 무서운 줄 모르고 너 그렇게 턱턱 사업 벌였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쳐버라. 네가 뭘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니? 어머니, 진짜 안 돼요. 저 이거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남이 하던 거 인수받았던 거라 정말 돈 한 푼 안 들었거든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너 이제 시집 왔으면 우리 식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 잘 될지 궁리해야 된다고. 제가 열심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집안 살림이 어떻게 하면 보탬이 될까 그 생각으로 했던 거예요. 네가 그렇게 푼돈 벌어봤자 우리 집안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싶다. 그것보다 네가 돈 벌기 시작하면서 나 이제 돈 번다 하고 우리 아들한테 유세 떨 꼴을 내가 못 봐서 그래. 그래 막말로 네가 그거 애들 옷 조가리 팔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 쇼핑몰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반대를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왜 회사를 관두게 됐었는데요. 당연히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면 이 쇼핑몰도 문 닫게 되겠구나 싶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죠. 어머님을 설득하려면 내가 지금 남편 돈 하나 갖다 쓰지 않고 이 정도로 벌고 있고 이렇게 살림살이에 보태려고 한다. 이것밖에 답이 없겠구나 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되는 일이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쇼핑몰 매입 매출 통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제 손에서 통장을 확 낚아채간 어머님은 통장을 넘겨보시면서 표정이 점점 변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네가 쇼핑몰인가 뭔가 하면서 번 돈이라고? 그게 다 제 수익은 아니에요. 당연히 거래처에 나가야 될 돈도 많고 한데 앞으로 더 키울 생각이에요. 제가 저조차고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너, 내가 이거 큰 마음 먹고 허락해 주는 건 줄 알고 해야 된다. 그건 그렇고, 너 이 정도로 벌면 혼자 일은 할 수 있니? 아니, 직원 필요하지 않아? 지금 당장은 저 혼자도 할 수 있는 정도라서 괜찮긴 한데, 앞으로 커지면 직원도 채용할 생각이긴 해요. 왜 그러세요? 예, 그럼 잘 됐다. 지금 미연이 놀고 있잖아. 내가 걔 키워다 봐서 아는데 내가 살면서 본 애들 중에 걔만큼 똘똘한 애가 없어. 너 미연이 직원으로 쓰면 네가 돈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돈 버는 거다. 샘도 빨러, 손도 야무져. 너 어디 가서 그런 직원 못 구한다. 아뿔싸, 직원 채용에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씀드려야 했는데 남편에게는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어요. 어머님의 소개와 달리 제가 본 시누이는 일머리도 없고 실증도 잘 내는 성격이라서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할까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지만 가끔 만날 때마다
연봉이 적다, 사람들이 별로다, 회사 욕을 어떻게 하든지, 또 그렇게 욕을 하던 회사도 금방금방 그만두는 통에 한 회사를 1년 이상 다니는 모습을 못 봤거든요. 그런 신우이랑 같이 일을 하라뇨. 저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처음에 설마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고 대충 모른 척하고 지나갈 생각으로 잠자코 있었더니 며칠 후에 아파트로 정장을 차려입은 신우이가 어머님을 대동하고 찾아왔더라고요. 언니, 엄마한테 들었어요. 뭐 이력서는 따로 필요 없죠? 저 K사에도 있었고 얼마 전까지 S사 있다가 관뒀잖아요. 아가씨, 지금 이제 쇼핑몰이 막 커지고 있는 시기라 난 직원 뽑아도 조금 나중에 시간을 두고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K사에 있었던 건 계약직으로 잠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너는 우리 미연이가 일을 해주면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를 통해 계약직이니 정규직이니 애 세워놓고 지금 면접 보고 있어? 내가 너 집에서 일 시작하게 해줄 때 뭐라고 했어? 어머님, 이거 하게만 해주시면 뭐든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러더니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해엄망덕도 유분수지. 막말로 면접은 면접이죠. 면접 볼 때 자기 엄마 손잡고 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신우이를 직원으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나름 직원이니 근로계약서도 쓰려고 했는데 내용을 읽어본 신우이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언니, 무슨 회사도 아니고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을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또 월급은 이게 뭐예요? 전 엄마한테 얘기 듣고 올 때 새우 350만 원으로 알고 왔어요. 저도 그래도 나름 창립 멤버가 될 텐데 언니 쇼핑몰 잘 나간다고 그래서 그것도 좀 월급이 짠 편이긴 하겠다 했지만 이건 거의 최저시급 수준 아니에요? 아가씨, 그래도 이게 일인데 당연히 계약서는 써야지 않겠어요? 연봉은 당연히 아가씨 전에 경력 맞춰서 작성한 거고 여기도 나름 회사니까 출퇴근 시간이 있어야지. 계약서를 가지고 확 돌아선 신우이는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가서 일러 바치고 뒷일은 다들 예상이 되시죠? 또 신우이 손을 잡아 끌고 오신 어머님은 제 눈앞에서 계약서를 박박 찢어 던지시고 네가 지금 사업한다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 어디 하늘 같은 시댁 식구한테 눈깔 똑바로 뜨고 이래라 저래라. 너 얘를 네가 부릴 생각을 하는 거냐? 얘가 일을 해준다고 하면 감사한 줄 알아라. 거의 1시간을 넘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통에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괜찮으시냐며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조건도 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쇼핑몰을 계속해서 하는 거였어요. 설령 아가씨가 제 방해물이 되겠다고 하면 한 달에 돈 100만 원이라도 더 줘가면서 그걸 막고 싶었으니까요. 신우이랑 같이 일하는 일이 어땠냐고요? 당연히 엉망진창이었죠. 출퇴근 시간은 제멋대로 해. 전화해서 아가씨 왜 출근 안 하냐 물어보면 오늘은 재택근무한다면서 되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전 그 와중에 신우이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 해봤어요. 무슨 말만 했다 하면 그대로 어머님 귀에 들어가서 내가 신우이 직원으로 뽑은 거지 시어머니를 직원으로 뽑은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차라리 근태가 엉망인 건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신우이는 출근을 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을 더 많이 쳤어요. 아가씨, 어제 제가 말했던 의류 주문서 발주 넣었어요? 주문서요? 언니가 언제 저한테 주문서 줬어요? 발주 넣긴 했는데. 아니, 내가 어제 이거 고급 원단 들어가는 거라 단가 높으니까 꼭 주문서 확인하고 발주 넣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문서 줬잖아요. 주문서 확인 안 하고 발주 넣은 거 아니죠? 언니, 이런 것도 요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신고되는 거 아시죠? 제가 설마 그거 확인도 안 하고 넣었겠어요, 진짜?
고급 원단에 공장에서도 품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라서 단가가 워낙 높게 잡힌 제품이 있었는데 주문을 맡기면서도 불안불안했었거든요. 제가 그날 하필이면 오전 오후 거래처 미팅이 쭉 잡혀 있는 상황이라 신우이한테 일을 맡기고 나갔었는데 대답이 석연찮기는 했어도 확인을 했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런데 웬걸 배송된 수십 개의 박스를 보니 저는 말 그대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발주소에는 지금 3박스씩 4제품 주문 넣었는데 지금 배송 온 게 50박스예요. 이거 주문이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거 안 그래도 주문 수량이 갑자기 늘었다 해서 자기 직원한테 확인 전화까지 했었는데 거기서 50박스 맞다고 해서 컨펌 낸 건데 이제 와서 딴소리야. 정말 죄송해요.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장님 이거 반품 안 될까요? 아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단독이라 반품하면 우리 보고 다 떠안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확인 전화까지 해줬는데 이건 아니지. 나 이렇게 하면 사장님이랑 거래 못해. 매몰차게 끊기는 전화에 신우이에게 따져 물으니 자기는 분명히 주문서를 확인한 것 같은데 주문서에 50박스라고 써 있었답니다. 그래서 확인한 주문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또 우물쭈물이에요. 확인 전화 왔을 때라도 저한테 넘겨줬으면 일이 이 지경까진 안 왔을 것 같은데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아가씨, 이거 단독 제품이라서 지금 이거 우리 재고 떠안으면 1,000만 원이에요. 내가 그래서 주문서 꼭 확인해달라고 한 건데, 제가 뭐 일부러 그랬겠어요? 잘하자고 한 건데, 진짜 사람을 쥐잡듯이 진짜.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예상한 대로 1시간이 지난 후에 또 전화가 불통이 나더라고요. 발신자는 어머님이었습니다. 야, 너 그 사업 다 접어라. 우리 애가 네 사업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막말을 하네 이게 아주. 네가 사장이라는 직함 좀 달고 있으니까 뭐라도 된 거 같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저희가 손해가 너무 큰일이라. 너 아주 우리 애한테 그 돈 다 물어내라고 하겠어. 네가 어른이면 애가 실수를 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주고 보듬어 줄 줄도 알아야지. 거기서 애를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애가 지금 기가 확 죽어서 왔는데 내가 진짜 마음이 아파서 너 이따위로 할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마. 어머님, 아니에요. 아가씨랑도 제가 잘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결국엔 아쉬운 제가 또 굽히고 들어갔죠, 뭐. 사고는 시누이가 쳤지만 그거 수습한답시고 밤낮 없이 일하는 건 또 제 몫이었습니다. 밤새 기획서를 작성해서 유명인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광고 요청을 했어요. 결국에 제 SNS랑 쇼핑몰을 통해서 정말 적은 마진만 남기고 그 물건을 딱 한 달 동안 다 팔아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물건들을 판매하면서 저희 쇼핑몰은 마진은 적게 남기고 좋은 품질의 아동복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이름을 알릴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 사고를 친 장본인인 신우이는 결국 이렇게 전화위복을 할 수 있었던 계기도 자기 덕분 아니냐며 유세를 떨더라고요. 어이는 없었지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에피소드 정도로 마무리하고 지나갈 수 있었죠. 그동안 신우이는 정말 크고 작은 사고를 쉴 새 없이 쳤습니다. 매번 주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주를 엉망으로 넣는 것은 기본이고 거래처 사장님들과 별것도 아닌 이유로 싸워대는 통에 저는 일도 바쁜데 주스 세트를 사서 사장님들께 사과하러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어요. 그 덕분인가요? 쇼핑몰 물건을 놔둘 창고가 없어서 창고 계약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에 자기가 꼭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면서 카페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카페에 가니 신우이와 양복을 멀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부동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미연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언니, 제가 일이 일인 만큼 우리 엄마한테도 아직 소개 안 시켜줬는데 언니한테 먼저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자기가 부동산 쪽에서는 엄청 빠삭하다고 그래가지고 언니 창고로 엄청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언니한테 먼저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창고로 쓰기에 워낙 좋은 자리라서 연락이 오고 있는 데가 많은데 아무래도 미연이가 자기 생각해서 좀 묶어달라고 해서요. 가서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어떠세요? 얼떨떨한 소개 자리였지만 막상 가서 창고 자리를 보고 나니 정말로 제가 딱 생각하던 자리여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격도 나쁘지 않았고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바로 연락을 주겠다고 명함만 받아오고 저도 건물 자리를 좀 더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연락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실에 출근한 신우이가 대뜸 오늘 정오까지 계약금을 넣어놔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좀 더 알아보고 계약금은 그때 넣어도 되지 않겠어? 남자친구라면 물건 좀 더 잡아달라고 하지. 언니, 좋은 물건이니까 찔러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계속 연락 오고 있는 거 제가 언니 생각해서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사정사정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약금도 500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2천만 원씩 넣어놔야 되는데 오빠가 저라서 그냥 500만 받는 거라 그랬어요.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지만 아가씨도 자기도 직원인데 쇼핑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난리를 치는 통에 믿고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예상대로 남자친구라는 부동산 관련 인물은 가짜 명함을 파고 돌아다니는 사기꾼이었어요. 신우이는 쇼핑몰 창고 계약이 틀어져서 물건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제 돈 500만 원이 사기를 당하든지 말든지 본인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자기를 속였다며 울고 불고 또 며칠 동안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긴 했지만 정말 아기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겠다 싶어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또 제가 해결했습니다. 여태 신우이와 함께 일하면서 신우이의 크고 작은 사고들로 손해본 금액만 따지면 그것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신우이와 별개로 딱 1년이 지나자 이제 제 쇼핑몰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무시 못할 정도의 매출을 낼 정도로 성장해버렸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고요? 방송사에서 전업주부의 화려한 변신이라는 타이틀로 취재를 오고 각종 포털 아동 의류 쇼핑몰들 사이에서 판매량으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게 됐죠. 창고뿐만 아니라 사무실까지 계약하게 됐고요. 가장 크게 성공했다고 느꼈던 건 제가 관두고 남편이 다니고 있는 광고회사에서 저희 쇼핑몰의 광고를 기획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처음 쇼핑몰 인수를 제안했던 동생을 만나서 고맙다며 백화점에서 작은 명품백을 하나 사서 선물했습니다. 차마 말은 하지 못했지만 전업주부를 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의 연이은 무시로 제 자존심에도 많은 상처를 입었으니까요. 광고 제안 요청서를 받은 날 그 묵은 체증이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이었을까요? 방송사 협찬에 홈쇼핑 출연까지 하게 되고 판매량도 너무 늘어나고 오프라인 매장도 준비하게 되면서 저랑 이스나마나한 시누이 둘이서는 업무량이 감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5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추가 채용 공고글을 작성했습니다. 언니, 이제 새로운 직원들도 들어오는데 저도 직함도 새로 달고 명함도 새로 파면 안 돼요? 우리는 딱히 직급 체계가 없는데 갑자기 무슨 직함? 그래도요, 저는 나름 창립 멤버인데 제대로 된 직함 정도는 있어야죠, 언니. 신우이는 틈만 나면 저한테 본인이 창립 멤버라는 이야기를 꺼내길래 물론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직함을 바꾸고 새로 명함을 파달라는 얘기를 저도 애둘러 거절했죠. 저희 회사는 대표인 저를 제외하고는 딱히 직급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직함 얘기를 하길래 의아하긴 했어요. 신우이는 쇼핑몰 운영에 있어 이것저것 도가 넘는 행동과 실수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올려줬으면 올려줬지 7군 일수 모자라다고 월급을 덜 줬던 적도 단 한 번 없었어요.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고 나서부터 그런 실수들도 많이 커버가 되고 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직함 얘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고 넘어가게 됐죠. 그러던 중 가족들이 다 모인 저녁 자리에서 저희 시누이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하더라고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대수롭지 않아 하시는 게 아마 저희만 모르고 있었던 일인 것 같더라고요. 아가씨, 정말 축하해요. 얘 결혼할 상대방이 의사라더라. 그 집안이 죄다 의사 집안이래.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없긴 한데, 저도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건 잘 신경 써서 마무리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 넌 누굴 닮아서 애가 이렇게 책임감도 강하고 똘똘해. 그나저나 넌 우리 미연이 결혼한다는데 혼수라도 하나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쇼핑몰 한다고 애들 오죽 둘들 못 갔어. 양심이 있으면 혼수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아가씨, 뭐 필요한 가전이라도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저녁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신우이는 말과 달리 결혼 준비를 핑계로 또 사무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오픈을 준비하고 있던 오프라인 매장 인테리어 관리를 신우이가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표님, 지금 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오프라인 매장이요. 무슨 일이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이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찾아오셔가지고요. 뭐? 기다려, 지금 갈게. 달려간 현장에서는 잔뜩 화가 난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길에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카페로 사장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공사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직원이 저번 주까지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아, 그 뭐 이사란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전화해서 지금 문제 생겨가지고 다음 주까지 자기가 대금 입금시키겠다고 해놓고 감감무소식이라니까. 자기가 창립 멤버인데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않는다고. 네? 누구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꺼낸 명함에는 버젓이 저희 쇼핑몰 이름과 신미연 이사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우선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에게 그 자리에서 빠르게 공사 대금을 입금시켜 드리고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직함을 속인 것도 모자라서 아직까지 공사 대금을 이체시키지 않았다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아가씨랑 연락되세요? 우리 왜 미연인 왜? 어디 뭐 바쁜 일이라도 있나 보지. 요즘 결혼 준비한다고 오죽 바빠. 네 직원 일을 왜 나한테 묻니? 그건 됐고 저번에 밥 먹으면서 얘기했던 혼수 얘기 마무리하라고 전화했다. 그 가자는 됐고 우리 미연이 혼수 비용으로 딱 3억만 내놔라. 네? 3억이요? 그래. 우리 미연이가 너 쇼핑몰 하는 거 돕는다고 몇 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넌 거기서 꼴랑 가전제품 하나를 퉁치려고 했단 말이냐? 너 그거 도둑놈 심보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그 고생을 시켰으면 너도 거기에 맞는 대가를 내야지.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가씨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불 안 해서 그것도 제 돈으로 메꾼 상황이에요. 연락도 안 되고요. 그 집에서 아파트 2채 해온다고 하더라. 우리 집에서는 다른 건 됐고 개원하는데 필요한 딱 5억만 해오라고 하는데 우리 미연이도 마음이 오죽 급했으면 그 돈까지 손을 댔겠니. 그러기 전에 네가 알아서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고 딱딱 해줬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여튼 나는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너도 우리 미연이 혼수 비용 준비해놔라.
옆집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너 쇼핑몰이 요즘 그렇게 잘 된다면서 뭐 어디도 매장이 나올 거고 어디도 매장이 나올 거고 하던데. 아, 그러면 3억은 그렇게 큰 돈도 아닌 거 아니냐? 하여튼 사업하는 사람들 말은 믿으면 안 된다고. 지금도 이렇게 나한테 죽는 소리를 해놓고 아주 지 배부를 궁리밖에 안 하지 이게. 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야 된다고. 나한테 싹싹 빌면서 어머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하던 때를 생각해봐라. 지금 네가 이렇게 나한테 빠득빠득 대들게 생겼는지. 어이가 없고 기가 차더군요. 지금 제 손에는 제가 그동안 시댁에서 무시를 받으면서 읽어온 쇼핑몰의 이름이 버젓이 박힌, 제가 주지도 않은 이사라는 직함이 박혀있는 신우이의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와 제 자식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시댁 식구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제 자신이 보여서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우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들어야겠다 싶어서 아가씨한테 연락을 했어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카페에 앉아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우, 왜 자꾸 이렇게 전화질이에요? 아가씨, 여기 오프라인 매장 맞은편 카페야. 지금 당장 카페로 좀 와. 지금 못 가요. 지금 일이 있어서 저도 잠깐 다른 데 나왔어요. 나 공사대금 건 알고 지금 연락한 거야. 기다릴 테니까 당장 카페로 와. 공사대금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니까 신우이도 뜨끔했는지 알겠다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로 들어오더군요.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는지 오자마자 제 앞에 있는 명함을 낚아채 갔습니다. 아가씨, 이게 다 뭐야? 내가 언제 아가씨한테 이사라는 직함을 줬다고 이사 명함을 파서 사람들한테 주고 다닌 거야? 지금 그거 나한테 따져 물으려고 사람한테 오라가라 한 거예요? 내가 거기 창립 멤버나 다름없는데 지금 승진을 해도 이사로 진작에 승진을 했지. 언니가 명함 하나 제대로 안 파줘서 내가 직접 판 거 가지고 왜 난리예요? 자꾸 창립 멤버 하는데 누가 창립 멤버야? 그 쇼핑몰 1인 창업이고 내가 만든 거야. 아가씨가 창립 멤버 아니야. 그리고 명함은 둘째 치고 인테리어 공사 대금은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저번 주까지 다 납부하기로 하고 그 돈 관리는 아가씨가 하고 있었잖아. 공사 대금 얘기를 하니까 목에 핏대를 세우고 대들던 신우이의 태도가 순식간에 돌변하더라고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서는 대뜸 제 손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언니, 쇼핑몰 잘 되고 있는데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 알고 부모님한테 그래도 잘 살고 잘 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놓은 통에 이제 와서 아니라고 물을 수도 없고 그쪽에서 아파트 2채나 해준다는데 저도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그럼 네가 우리 아들 개원하는 비용은 될 수 있냐고. 그래서 무조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저 이제 와서 그 돈 없다고 하면 파혼당할지도 몰라요, 언니. 언니도 알겠지만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일해서 다 갚는다고 생각하고 언니 딱 3억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앞에서 당사자에게 제대로 들으니 그 뻔뻔한 태도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공사대금이고 뭐고 자기가 거짓말한 거 지금 제 돈 가지고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몰랐으면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왔던 오프라인 매장 오픈도 삐끗할 뻔했을 텐데 그런 사실에 미안하다 말하긴커녕 자기가 지금 이렇게 급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먼저 도와주면 안 되냐는 태도에 기가 차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쇼핑몰은 운영하는 내내 신우이는 그런 태도로 일관했고 저는 그 뒷수습을 하는데 업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저 가족이란 이유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해주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쫓아와 또 한바탕 난리를 칠 거고, 그럼 내일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걱정에 저도 그저 덮어두고 모른 척만 하느라 바빴던 거죠. 순간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하고요. 시댁 식구들을 위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랑 내 가족들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이러다가 정말 시댁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했다간 또 시누이가 쪼르르 달려가 시어머니에게 이를 게 뻔하고 우선 알겠다고 말하고 시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오랜만에 저녁도 대접하고 싶고 아가씨 혼수 얘기도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시댁 식구들이야 뭐 옳다쿠나 하고 달려오셨죠. 네가 일하느라 정신이 나갔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야 정신 차린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먼저 불러가지고 저녁도 대접하고 미연이 혼수도 해준다고 했다며? 저는 그냥 웃으면서 남편을 바라보고 그동안 쌓아놨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당신 내가 일하는 거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 있어? 아가씨 출근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나 월급도 한 번 밀려서 준 적이 없어. 아가씨가 발주 잘못 넣어서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손해볼 때마다 나 아가씨한테 큰 소리 한 번도 안 내고 재고 처리한다고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말을 안 해서 아가씨랑 나밖에 모르겠지만 아가씨가 창고 계약 사기당했던 것도 내 돈으로 그 보증금 다 메꿨어. 그런데 지금 그걸로도 모자라서 나한테 아가씨가 의사 집안에 시집가야 되니까 혼수로 3억까지 해오란 거잖아. 내가 그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당신한테 얘기했을 때 당신 한 번이라도 내 말 귀담아 듣기라도 했어? 그래서 지금 어쩌자는 거야? 나한테 뭐 고자질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막말로 너한테 3억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너 장사하더니 돈으로 유세 떠는 게 아주 습관이 됐다 너. 얘 봐라. 진짜 너 아주 무섭다. 앞으로는 어머님 알겠어요. 그럴게요 해놓고 그거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일러 바치고 지 남편도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망신 주려고 벼르고 있었던 거냐? 말이야 바로 해야지. 너 그 쇼핑몰 시작할 때 우리 은별이 얼굴 팔아서 결국 돈 번 거 아니야. 저도 계속 참고 있었는데 결국 그 말에 화가 터지더라고요. 쇼핑몰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딸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찍어줄까 고민하는 데서 저희 쇼핑몰이 처음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마치 제가 제 자식 앞세워서 제 자식 팔아서 돈 번 사람처럼 매도하시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한편에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그 순간 느꼈어요. 아,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니구나. 완벽하게 타지인이구나. 제가 왜 그 쇼핑몰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저랑 은별이 둘만 행복하면 된다 하고 죽자 사자 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 봉투 열어보세요. 거기에 다들 그렇게 원하던 거 들어있을 테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쾅 소리나게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하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제 얼굴로 봉투를 집어 던지셨어요. 네, 그 봉투에는 3억 수표 대신 제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떨어진 봉투를 남편도 허겁지겁 주워 확인하더니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서류를 박박 찢어버리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 지금 누구 앞이라고 이혼 서류를 들이밀어? 집구석에서 일도 안 하고 있는 거 오냐 오냐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게 다 네 덕 같니? 너 이혼하면 우리한테 위자료 얼마나 물어줘야 되는지 알아? 어머님, 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가정주부 해야 된다고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가정주부 했고, 정말 집안 보탬이 되려고 쇼핑몰 시작했어요. 집에서 놀고 있는 아가씨 직원으로 써달라고 해서 직원으로 써줬죠. 아가씨가 우리 회사에 손에 입힌 때 제가 한 번이라도 그 돈 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이혼하면 제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고요? 제가 이 쇼핑몰 만들 동안 가족들이 무슨 공을 들이고 무슨 기여를 했는데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혼 서류 찢어버린 건 나랑 협의 이혼하자는 뜻이 없다는 것으로 알게. 그럼 뭐 나도 변호사 써서 소송하는 수밖에 없지. 내가 시댁한테 그렇게 무시당하는 동안 아무 관심도 없었지. 그저 나는 애 봐주면서 돈까지 벌어와주는 편한 노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 당신 동생이랑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동안은 가족이랍시고 내 회사에 피해 끼친 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가족도 아니니까 그럴 필요도 없잖아? 변호사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날아갈 거니까 당신 좋아하는 그 가족들끼리 손 꼭 잡고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나 굴려봐. 알겠어? 앞으로 내 딸 얼굴 볼 생각하진 말고. 그렇게 벙쪄 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헬포 이모에게 딸을 받아 끌어왔는데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요. 그치만 그건 절대 회한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닌 그동안 그 모진 말들을 그대로 다 받아냈어야만 했던 저 자신에게 드는 미안함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데리고 잠시 친정에서 새로 시작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시댁 식구들은 가만히 있냐고요?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정도로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는 통에 난리가 났죠. 특히 신우이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요. 마스카라로 눈물 범벅이 되어가지고 결국 자기 그 돈 없어서 파혼했다면서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탓에 경찰 불러서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한때 어머님이었던 분께도 거의 저주에 가까운 욕설 가득한 문자가 매일같이 오던 탓에 고소할 거리만 매일 늘어나서 변호사님이 수임료 벌어주는 가족들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예요. 그나마 그중에 제일 정신이 멀쩡했던 남편만이 매일 집 앞에 찾아와 울면서 미안하다고 빌고 있지만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고요. 지옥 같은 곳에서 제 스스로 한 발자국을 떼고 나니 제 인생을 말도 안 되게 평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도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사연 줄이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평소에 종종 보고 듣는 것만 즐겼지 이렇게 저의 사연을 직접 써서 보내는 건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여태껏 별다른 특이점 없이 무난하고 잔잔하게 살아왔던 저에게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만 같았던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제 남은 인생을 바꿔놓은 일대의 사건이 있어서 부족한 글 솜씨지만 사연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년 후 이혼도 했습니다. 네, 정확히 그 길고도 짧은 1년의 시간은 제 삶을 지옥과 천국을 몇 번이나 오가게 만들었네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그다지 특별한 러브스토리 같은 건 없었어요. 일반적인 사랑을 하고 일반적인 결혼 정년기에 맞춰 일반적인 시득을 올린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도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전 남편은 직장인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태생적으로 운동가 먼 제가 다닌 건 아니고 친한 직장 동료가 활동하던 곳인데 오가며 두어 번 구경했던 게 전부예요. 동료 언니는 워낙 활발하고 활동적이어서 그런 동아리나 동호회가 많았거든요. 우리 배드민턴 같이 하자, 응? 너 어차피 살도 빼야 한다며. 운동하기 싫은데. 그럼 구경만 해. 아, 구경만 하라고 안 할게. 언니는 살을 빼야 한다며 그쪽으로 이끌었는데
워낙 말수도 없고 내성적이던 제가 유일하게 직장 내에서 정을 붙이고 있던 사람이라 일이 끝나고도 둘이 종종 놀러 다니곤 했죠. 전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그날은 휴일이라 언니가 동호회에 간 날이었어요. 상사 스트레스로 언니를 만나 수다를 떨고 싶었던 저는 언니가 직접 있는 곳까지 찾아가기로 한 거였죠. 운동이 끝날 때 맞춰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니가 어떤 키 큰 남자와 같이 오더라고요.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운동하면서 친해진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픈데 근처 순대국밥이나 먹으러 갈까요? 운동이 끝나자 셋이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는데 저는 워낙 낯을 가리는 터라 내키지 않았지만 둘이 워낙 친근해 보여서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내내 그 남자가 저를 은근히 계속 챙겨주더라고요. 젓가락이 떨어지면 쏜살같이 먼저 새로 준비해주고 계속 고기를 제 것만 덜어주고 그런 것들이요. 이렇게 말하니 혼자 김칫국 마시는 것 같죠? 그런데 저만의 착각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남자는 언니와 걸어오는 와중에 멀리서 본 제가 마음에 들어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조른 거였대요. 그 만남을 시작으로 매일 저를 데리러 오고 꾸준히 연락하고 필요한 것들을 틈틈이 챙겨주면서 그분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왔어요. 저는 남자를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죠.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항상 연애가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한결같이 물심양면으로 잘해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먼저 다가와 준 게 고맙기도 하고요. 웃긴 건 그분은 그때 제가 운명처럼 느껴졌대요.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서 있던 제가 마치 오래도록 자신을 기다려온 기분을 느껴서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입에 발린 소리에 넘어가 어쩌다 보니 시작한 연애였지만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받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3만큼의 사랑을 하면 7만큼의 사랑을 되돌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그때가 처음인 것 같고요. 옛날 얘기이긴 해도 결혼을 약속하기 전 프로포즈 하던 당시 깜짝 파티를 열고선 11장이나 되는 편지를 읽어주며 눈물을 뚝뚝 흘린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도리어 웃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라면 내 삶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는 분명 그랬습니다. 내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해주니까 결혼을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깟 종이 11장이 뭐기에 그 약속들은 평생 지킬 거라 굳게 믿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씨알도 안 먹힐 정말이죠 환장할 노릇이지만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남편과는 사소한 다툼 하나 없었어요. 다만 몇 가지 다른 부분에서 찜찜하고 화나는 일은 몇 가지 있었지만요. 처음 상견례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30분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죠. 일찍 온 건 부모님이 워낙 긴장하신 탓에 도착 시간을 잘못 계산한 거긴 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고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오시지? 오실 때가 됐는데. 곧 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오고 계시다는 말만 반복하고요. 그렇게 30분가량이 지나고서야 시부모님이 느릿느릿 가게 안으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따라 차가 막혔다고 둘러대는데 손에는 음식점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산 커피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반은 마신 것 같은 상태로요. 그 순간부터 이미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괜찮다며 웃어 보이는 부모님을 보니 속이 더 상했고요. 그때 당장 결혼을 물렀어야 했는데 말이죠. 사람은 되돌릴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매번 후회를 하네요. 식사를 하면서도 분위기도 나쁘지 않게 흘러갔어요. 여느 상견례 자리처럼 적당히 격식 있고 적당히 친근했고요. 그렇게 식사를 다 끝내고 나서 다 같이 일어서는데 천천히 준비하고 나오던 시어머님이 혼잣말로 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만 들리게 말씀하신 것일지도요. 아유,
밖에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곤혹스러운 건 또 처음이네. 네? 어머님 혹시 어디 불편하셨어요? 아니, 시간 지나서 하는 말인데 분위기도 그렇고 메뉴도 그렇고 좀 형편이 없긴 하지 않니?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좀 그렇네. 장소 고르는 센스 좀 키워야겠다, 너. 시어머님 말씀을 듣고 나니 한순간 멍해지더라고요. 할 말 다 끝났으니 볼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유유히 걸어 나가시는데 이 찜찜한 기분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신없이 밖으로 나오면서도 속으로 계속 스스로에게 되물었던 것 같아요. 뭐가 저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 만약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그런 거면 어떡하지?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게 못마땅하신 건가? 앞으로 얼마나 자주 마주치며 살아야 할까? 내가 어머님과 평생을 함께 오순도순 지낼 수 있을까? 답은 없고 고민과 의심만으로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어느새 신랑이 다가와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겁니다. 오늘 힘들었지? 혹시나 마음 상한 일이 있었다면 미안해. 다음엔 자기가 신경 쓸 일 없도록 내가 더 많이 노력할게. 그 몇 마디 말로 얼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식이면 앞으로 그 어떤 다툼이 있더라도 원만하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조금만 더 예민하게 고민했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땐 오히려 확신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네요. 그 후로 크고 작은 일들을 거치고 거쳐서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달라진 건 많지 않았어요. 시부모님 연락에 신경 쓰게 됐고, 함께 사는 사람이 생겼고, 유부녀가 됐다는 자각 정도요. 다만 평소 기대치가 높은 편이 아니긴 했지만, 신혼생활이 생각보다 더 로맨틱하지 않다는 사실에 조금 울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눈을 뜨고 함께 눈을 감는 일상이 정말로 낭만적일 줄 알았는데, 나와는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과 하루아침에 같이 살게 되고 맞춰가는 게 도통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정적인 생활을 좋아해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살아온 저와 달리 남편은 인생을 제대로 즐기겠다는 자세로 굉장히 활동적이었거든요. 연애할 땐 이렇게 반대인 점들이 재밌고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거슬리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안 맞는 점뿐이어도 서로를 사랑했기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은 막막해도 몇 년, 몇십 년을 함께 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맞는 부부로서 살아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저만의 착각이었나 봐요. 짐 정리가 끝나갈 무렵 신혼집들이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터라 결혼하기 전에 남편 친구들을 많이 못 봤거든요. 이야기를 자주 전해들은 몇 명 빼고는 아예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 맞이하는 첫 집들이니까 저도 꼭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남편이 가장 가깝게 지내는 대학교 친구들을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잘못하는 음식도 정성스레 준비하면서 첫인상을 잘 남기고 싶어서 많이 노력했죠. 그렇게 당일날이 되고 총 7분이 오셨더라고요. 활달한 남편의 친구라서 그런지 다들 유머스럽고 유쾌했어요. 웃고 떠들며 술이 들어가고 시간도 지나면서 저도 그제야 긴장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는지 오긴 왔네. 원래 주인공은 늦게 오는 법이지 라는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뭐지?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지 싶은 마음으로 나가봤는데 웬 어린 여자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민석 오빠 집 맞죠? 집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크고 낭낭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데 저도 놀라서 얼른 고개 숙여 인사했죠.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과 친구분들이 환하게 맞이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부터 함께 놀던 친구 무리 중
유일한 여자이자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서 서윤 씨라고 말할게요. 결혼식 때 와서 인사도 했다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는지 기억은 안 났어요. 그들끼리는 다들 굉장히 막역한 사이 같기도 하고 서윤 씨도 워낙 활발하고 털털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더 놀다가 한 분이 다른 일정으로 가봐야 한다고 일어나셔서 서서히 자리가 정리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자기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끝나는 거냐면서 서윤 씨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와 다른 한 분이 남게 되었고요. 서윤 씨는 꽤나 남편을 잘 따르는 동생이었나 봐요. 그제야 깊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윤 씨 본인은 낯을 가려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었대요. 그런데 선배였던 남편이 잘 이끌어주고 챙겨준 덕분에 친구들도 생기고 이렇게 절친한 무리까지 만들어져서 너무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남편은 마치 친동생 대하듯 자기 없으면 어쩔 뻔했냐며 의수대고요. 묘하게 소외감이 들었지만 당연히 저는 모르는 이야기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서윤 씨는 본인이 초등학교 교사니까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꼭 맡겨달라는 식으로 농담까지 하기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이 됐고요. 그 첫 만남 이후로 우리는 종종 보는 사이로 변했습니다. 서윤 씨와 남편은 같은 고향 출신이라 그런지 챙겨주는 게 남달라 보였어요. 왜 저에겐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지 의문이긴 했지만요. 그러다 한 번은 서윤 씨를 포함한 남편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운도 나쁘지. 하필이면 그날따라 제가 일이 생겨서 야근을 한 후에야 퇴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갑자기 시어머님이 집에 들르신 거예요. 얼른 집으로 가보니 시어머니는 꽤나 화가 나 계셨더라고요. 아마도 아내 없는 남편 집에서 친구들, 거기에 어머님이 모르는 여자까지 끼워놓는 게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눈치를 챈 저는 일단 급히 인사부터 드렸죠. 어머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님은 손님들 눈치가 보이던지 거실에선 듣지도 못하게 작은 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어쩐 일은 무슨, 뭐 좀 전해주러 왔다. 그런데 민정이, 그래도 네가 집주인이잖아. 손님들 와 계신데 늦으면 어떡해? 신혼인데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냐? 오늘 갑자기 야근이 생겨서 정신이 없었어요. 다음에 더 신경 쓸게요. 그나저나 저 여자애는 누구냐? 처음 보는데. 그 친한 동생이라던데요. 대학 때부터 알던 사이래요. 성격도 좋네. 신혼집에 남자들 사이에 혼자 앉아가지고 웃고 떠들고 하는 거 보면. 쌀쌀맞은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기에 저는 그 말이 서윤 씨를 아니 꼽게 보고 계신다는 뜻인 걸로 바로 알아차렸어요. 이내 어머님은 선물을 들고 왔다는 홍삼을 전해주시고선 다시 돌아가시려 했습니다. 그러자 서윤 씨가 부엌으로 살짝 오더니 어머님께 밝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민석 오빠 대학교 후배예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안 해도 그만인 인사인데 늦을 것까지야. 어머님도 같이 이야기 나누다 가시는 건 어떠세요? 다들 분명 좋아할 텐데. 됐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못하러. 그럼 놀다 가요. 어머님은 뭐가 또 그리 마음에 안 드시는지 민망한 듯 미소를 보이는 서윤 씨를 두고 호련히 밖으로 나가버리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나서도 서윤 씨는 종종 친구들과 함께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만 우리 사이는 어디까지나 아는 사람 그 정도였지 좀처럼 가까워지진 않았어요. 처음엔 그저 성향이 안 맞나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 후 코로나로 인해 저는 재택근무로 바뀌게 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나가는 식으로 남편에게 월급이 줄어들까봐 걱정이다.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적은 월급인데 줄어들 게 있냐고 묻더라고요.
말투는 딱히 문제될 거 없었지만 저는 뭔가 빈정이 상해서 반박했죠. 적게 버는 거 아니다. 이 정도면 이 나이의 평균이다 라고요. 그랬더니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게 별로 없으면 눈치껏 더 크고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고 하대요. 뭐? 아니, 그렇잖아. 이제 가정을 꾸렸으면 어떻게든 더 벌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저 부모님 건강이 편찮으셔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여태껏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집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평균치 맞춰서 해결했어요. 예단도 현금으로 맞춰 보냈고 혼수도 부족함 없이 했고요. 다만 집은 남편이 결혼하자고 할 때부터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었고 저희 집 상황 뻔히 다 알기에 큰 소리 치던 부분이었고요. 어느 정도는 대출받아서 구했고 그 돈은 저도 일정량 함께 갚아 나가고 있어요. 제가 같이 갚아 나가지 않았으면 모를까. 그럼에도 이제 와서 갑자기 저렇게 본인이 전부 준비한 척 양보한 척 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말 실수라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아마도 속으론 내내 본인이 빚진다는 생각을 해왔던 거겠죠. 그 순간 어머님이 상견례 때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메뉴도 그렇고 좀 형편이 없긴 하잖니.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좀 그렇네. 설마 시댁 안에서 우리 집 상황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공유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괜히 이런 걸로 싸움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만뒀죠. 전보다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잘했고 처음엔 같이 살면서 맞지 않았던 부분도 이제 조금씩 서로에게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얼마 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직장 동료 언니를 간만에 보는 날이었어요.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탓에 나를 잡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는데 언니가 제 결혼식에서 인사한 사람이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제 지인인 줄 알아서 그러냐고 하고 넘기려 했는데 촉이란 게 정말 무서운 거 있죠? 지난번 만났을 때 남편이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서윤 씨가 운동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혼자 하면 금방 그만둘까봐 고민 중이라고 했다고 지나가듯 이야기했거든요. 혹시 이름이 서윤이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민석이 친구 맞지? 결혼식 때 계속 옆에서 자리 지키길래 난 또 친동생인 줄 알았거든. 아는 동생이래. 그럼 동호회에서 둘이 같이 운동해? 아무래도 보통 그렇지. 왜? 신경 쓰여? 아니, 뭐, 딱히, 따지고 보면 나보다도 먼저 알았던 동생이기도 하고, 둘이 노는 거 보면 그냥 친남매가 맞거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친한 동생을 신경 쓰는 게 좀스러워 보일까봐 저는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며 넘어갔어요. 그런데 만남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언니한테 금방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뭘 두고 갔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언니가 말하길 네가 신경 쓰일까봐 얘기 안 하고 있었거든. 나는 두 사람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런데 사실 좀 그래. 서윤 씨랑 뭐 같이 운동할 수 있지. 친한 오빠 동생 사이니까. 그런데 둘이 같이 왔다가 같이 나가더라고. 그냥 내내 계속 붙어 있다고 보면 돼. 우리 다 민석이 결혼한 거 아니까 장난스럽게 놀리면 걔는 남동생 같은 동생이라면서 웃어 넘기거든. 그런데 그때마다 서윤 씨는 전혀 웃음기가 없단 말이지. 그게 참 그래. 느낌이라는 게 항상 맞을 순 없지만 확률로 따졌을 땐 꽤나 들어맞잖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당장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힌 듯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알겠다고 고맙다고 말하고선 서둘러 전화를 끊고 집에 돌아와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어딘가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웠던 게 한 번에 설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서윤 씨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남편은 항상 농담으로 웃어 넘기는데
그런 남편을 보는 서윤 씨 표정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던 그 미묘한 느낌이요. 서윤 씨는 분명 남편을 이성으로 여기고 접근해 온 거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자, 의심하지 말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자라며 애써 스스로를 다독여 봐도 이 의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마주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언제 오냐고 바로 전화를 해보았는데 하필 또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다고 하더군요. 누구랑 먹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건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누구랑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서윤 씨랑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기가 차서 여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여도 어이없었겠지만 그 자리에 시어머님이 있다는 말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식사할 정도로 열려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두 사람의 첫 만남이 그리 유쾌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음식점으로 갈 테니 주소를 부르라고 했어요. 남편은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일어날 거라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집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선 바로 찾아갔죠. 우연인지 뭔지 세 사람은 저희 집과 상견례 했던 그 한정식 집에 모여 있었고 남편 말대로 식사를 거의 마치고 일어나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등장하자 적잖이 당황하여 각자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어쩌다 이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지 물었더니 그냥 같이 운동 끝나고 밥이나 먹으려는데 엄마가 주변에 있다가 부른 거야. 다 먹고 금방 가려고 했어요, 뭐. 그래, 뭐 그럴 순 있지. 그런데 나한테 이 약속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는 건 너무한 거지. 난 항상 당신 일을 왜 몰라야 돼? 속에서 북받치는 감정을 쏟아내려는데 시어머님이 헛기침을 하면서 먼저 자리에서 서둘러 일어났어요. 넌 이게 뭐라고 일 시끄럽게 만들어? 잘 먹었으면 그만 가자. 어머님, 예전에 상견례 때 이 집 음식 형편없다고 하셔놓고 오늘은 잘 드셨나 보네요.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서 따지려 들었어요. 그러자 서윤 씨가 와서 어머님 팔을 잡고 말리면서 그냥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하마터면 서로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전까지는 정말 100% 의심이었는데 두 눈으로 실제 보고 확인하니 99%가 되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때 남편이나 그 여자보다 오히려 어머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셨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알아서 집에 가라고 하고 어머님께 잠시 이야기하며 카페로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님은 꽤나 껄끄러워서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듯 보였지만 저도 그날은 쉽게 놓아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차 한 잔씩 두고 어머님한테 솔직하게 어디까지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냐며 왜 자꾸 본인을 피곤하게 구냐고 하시던 어머님은 제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한숨을 푹 쉬더니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죠. 와이프인 네가 더 잘 알겠지. 민석이는 아직 별 생각 없어. 그런데 아직 모르는 거지. 싫은 게 아니다. 서윤이 쟤도 그냥 저러는 거 아니야. 너랑은 달라. 똑똑한 애라고 초등학교 교사에 집안도 엄청 괜찮더라. 그런데 그런 애가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유부남을 쫓아다니겠니? 욕 안 먹게끔 뺏어올 자신이 있는 거야. 하긴 나 같아도 말 없는 곰보다는 싹싹한 토끼가 낫지. 왜? 너 불안하기라도 하니? 이 모든 게 본인 아들 때문에 일어난 건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재밌다는 듯 이야기하는 시어머님을 보며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생각보단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돌아보면 남편과 함께하는 동안 의심, 걱정,
걱정, 찜찜함 등의 불편한 감정과 생각들이 많았는데 매번 스스로 성격 탓을 하며 꾹 참거나 한 번도 내색하지 않은 게 너무 바보 같아서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도 우스워 보일 것 같아서 입을 닫았습니다. 이혼이라도 할 거냐는 시어머님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가게를 나왔고요. 남편은 집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일들을 직감이라도 한 듯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컵만 만지작거리면서요. 저는 이때도 사실 먼저 싹싹 빌며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친한 동생이라 그냥 운동만 같이 다닌 거라고. 아직까지 남편의 감정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옛날부터 많이 좋아했었어, 서윤이. 원래는 평범한 친구 사이였는데 한 번 고백했다가 사이가 멀어졌었고 그게 전부였어. 그런데 말없이 내 결혼식 날 왔더라고. 그때 화해 아닌 화해를 하고서 다시 가까워진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난 그 애가 다시 나한테 다가온 게 그냥 운명 같았어. 물론 자기를 사랑하긴 하지.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즐겁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활기를 찾으려고 자꾸 딴 생각을 하나 봐. 옛 사람을 만나다 보면 추억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미안해. 귀로 듣는 이야기들이 믿을 수 없으면서도 정말로 남편의 말 같긴 해서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그 여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더 자주 만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에 놀러 오고 나중에 제 아이를 가르치고 싶다 말하고 언니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제 모습 그대로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딴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인 사람들이 오히려 모든 게 제 탓이라고 말해요.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같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모든 안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여긴 것이 착각이었단 걸 안 순간 이 결혼은 끝났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균열조차 저만 몰랐으니까요. 그 뒤로 전 바로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갔고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서로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친정집에서 방 안에 박혀 일만 하고 아예 외부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죠. 친정 부모님은 모든 걸 알고 나선 슬픔의 탄식을 토하다가 길길이 뛰며 시댁으로 엎어버리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요. 어차피 그래봤자 친정 부모님이 무슨 소리를 들으실진 뻔했거든요. 상처받은 게 저 한 사람이면 됐지 부모님에게까지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 나온 딸을 보며 부모님의 한숨소리가 커지는 게 걱정돼서 이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한 달의 시간이 있었지만 뚜렷한 그림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더 이상 남편과는 살 수 없겠다 정도의 결론은 있었지만 그게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확실히 내리기 위해 먼저 그 여자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남편과의 사이를 알게 된 이후 처음 만나는 거였습니다. 꽤나 보았던 사이였음에도 자리에 서로 마주 앉으니 정말 낯설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낭랑하고 발랄한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매번 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줬는데 이런 사이가 될 줄은 몰랐네요.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겠지만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연락 주신 거 보니 역시 언니답다고 생각했어요. 차분하고 또 신중하고. 그래서 갑작스런 연락에 놀라긴 하지만 그래도 이성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나온 거예요. 먼저 제 뜻만 간략히 전달하자면 저는 딱히 계획이 없어요. 계속 오빠 만날 거다, 결혼을 하겠다 이런 약속들이요. 그냥 지금 당장의 감정에만 신경 쓰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게 남들이 보기에 불륜이라고 하면 그런 거겠죠. 그래도 인간성을 잃지 않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사과의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제 예측은 빗나가더라고요. 당당한 그 태도에 말을 잃고서 가만히 지켜만 봤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신경 쓰이게끔 자꾸 손가락을 살살 꼬집는 거예요. 갑자기 예전에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본인은 당황하거나 불안하면 손가락을 꼬집는 버릇이 있다고요. 아닌 척해도 이 사람 또한 나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당당한 척을 하면 잘못이 없어질까봐 그런 걸까요? 왜 미안하다고 하면 진짜로 죄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지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쪽 가족들과 다니던 회사에 이 소식 알리겠다고요. 뭐,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왜요? 안 돼요?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 불륜이라고. 나 지금 이거 녹음했는데? 녹음이란 소리에 펄쩍 뛰더라고요. 사실 녹음기를 틀진 않았어요. 그런데 미끼처럼 던진 말을 덥석 물더니 펄쩍 뛰면서 자기가 아까 헛말을 했다고 난리를 치길래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미쳤냐면서 말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벌금을 낸다면 낼 땐 내더라도 어떻게든 꼭 당신이 한 일을 만천하에 알릴 거예요. 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요. 자, 잠깐만요. 아니, 이성적으로 우리 생각을 좀... 먼저 갈게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엔 귀찮기도 하고 진짜 고소될 만한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제 거짓말로 인해서 한동안은 불안에 떨며 지내겠죠. 언제 자신의 잘못을 들킬지 모른다는 초조함이 그녀를 괴롭히길 바랐습니다. 내연녀와의 통쾌한 마무리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만족했어요. 어찌됐든 생각이 조금 더 명확해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해 남편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왕이면 시어머니까지 불러서요. 남편도 흔쾌히 수락하기에 그날 저녁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남편과 시어머님이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제 연락 때문에 온 건 아니고 남편이 혼자 사는 동안 집을 드나들며 청소를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정성도 갸륵하시죠. 왠지 남편은 저와 둘이만 이야기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그대로 자리를 피할 어머님도 아니었어요. 남편을 오랜만에 만난 제가 반가웠던 건지 아니면 그냥 정신이 나간 건지 미소 띤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생각 좀 많이 했어. 무슨 생각? 우선은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뻔뻔하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솔직해야 하니까 다 털어놓자면 서윤이랑은 아직 연락하고 있어. 무슨 감정인진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난 당연히 군말 없이 따를 거야. 그런데 만약 네가 돌아온다면 난 다시 노력할 의향도 있어. 물론 한 달 만에 쉽게 사이를 정리하고 그러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노력할게.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말의 의미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어쩜 이렇게 염치가 없을까 하고. 그런데 그 말이 이전에 상의되지 않았던 건지 어머님이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민석이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이제 와서 뭘 다시 노력을 해? 이혼이 장난이야? 장난이 아니니까 다시 생각해보잔 거예요. 마음이 어떻든 간에 와이프는 제가 우선 선택한 사람이긴 하니까 당신이 결정해줘. 당신 뜻대로 할게. 예, 됐다. 노력은 무슨. 우리 같은 집안에 걸맞는 사람이 필요하지. 쟨 필요 없어. 아이, 저런 쓰잘데기 없는 앤 당장 치워버려. 정리해라. 이 대화를 앞에서 보고 있자니 결심이 더더욱 확실해지는 듯 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렇지만 부탁 하나만 하자면
넌 네가 한 말의 반만이라도 지켰으면 좋겠다. 난 이미 마음이 많이 상했어.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그놈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번만큼은 안 되겠네. 절대 안 되겠어. 마지막으로 그만하자고 말하려는 찰나 귀신같이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세아가. 지금 만나고 있다. 금방 끝날 거야. 이따 저녁 먹으러 올 거지? 그래, 그래. 너 좋아하는 젓갈이랑 잡채 담가놨다. 그건 분명 서윤 씨였어요. 어머님은 그 짧은 통화로 너무나 분명하게 본인의 태도와 의견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앞에 뻔히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세아가라며 한껏 친절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니 또 한 번 속은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잘 지내면서 무슨 노력을 한단 건지, 어머님도 남편의 그 말이 우스웠는지 저에게 직접 확인시켜 준 거겠죠. 결국 전 그 자리에서 그만두자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쪽 과실로 헤어지는 거니 이 집에 있는 혼수들과 예단 돌려주고 위자료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했어요. 원만하게 합의 안 해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끌어모아서 뜯어낼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 바로 이어진 말들을 정말이지 참혹했습니다. 이제 알겠네. 너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지? 이래서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는 거라고. 형편없는 집안인 거 알고서도 받아줬더니 말이야. 뻔하네. 돈 빼내갈 생각에 그동안 신났었겠지. 재수없는 년. 어디 더 말씀해 보세요. 사람을 속여놓고 누굴 잘못 들여요? 내 인생에 당신을 들인 것부터가 실수인데. 실수 같은 소리 하네. 가난한 집안 출신인 널 받아주고 직업도 그저 그런 애를 허락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넙죽 절할 것이지. 재수없는 년. 네가 남편을 못 모시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알아? 바람의 원인은 너한테 있다고.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막말이 이어졌고 저와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던 남편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듣고만 있을 순 없죠. 어머님, 저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말은 가려서 해주세요. 지금 제가 잘못해서 이 사단이 나는 건가요? 부잣집 며느리 새로 얻는다고 아무리 신이 났어도 사리분별은 하셔야죠.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간단히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고선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가 풀리는 탓에 멈춰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모욕감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요. 맞아요.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남편은 저를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 성에 안 찼던 거죠. 이 두 가지는 확실했기에 제 선택에 있어서 후회는 없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졌으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그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받은 수모를 되돌려 줄 날만을 다짐하는 것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1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온 건지 모르겠어요. 몸이 부서질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왔거든요. 이혼 후 저는 더 큰 직장으로 새로 이직을 했어요. 일에 집중한 덕분인지 다행히 더 나은 조건으로 옮길 수 있었죠. 그리고 많진 않지만 위자료로 받은 돈과 모아둔 돈, 대출을 껴서 부모님과 가게도 하나 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음식점을 하셨는데 최근 다시 건강이 나빠진 탓에 접었었거든요. 그 장사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단골도 많았던 가게를 다시 내자 운 좋게도 이야기거리가 됐는지 입소문이 나서 엄청 잘 됐습니다.
덕분에 몇 달 만에 제가 투자한 돈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죠. 그 사람과 헤어진 뒤 거짓말처럼 제가 손대는 일 전부 좋은 성과를 내는 걸 보니 재수가 없는 놈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요즘에 이혼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는 하지만요. 아직까진 이혼녀라고 해서 안쓰러워 보이는 것도 싫고 혹시나 마주칠 수도 있는 전 시댁 사람들 앞에서 궁핍해 보이기도 싫어서 차도 마련하고 혼자 자취도 시작했어요. 결혼하기 전보다 더욱 제 삶을 가꾸는 데 집중했죠. 그러면서 하나 결심한 게 있는데 부모님의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저만의 사업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사업, 이제 인생의 새로운 길로 들어섰으니 이참에 지나간 건 흘려보내고 도전해보자는 용기가 생기더군요. 저도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큰 결심을 하고 나니 그때부턴 저도 모르는 힘이 솟더군요. 아마도 어쩌면 제가 그 시련을 겪고 나름대로의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때 힘이 많이 되었던 건 역시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아빤 힘든 결정을 한 만큼 우리 딸 인생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음식점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창업 비용을 보태 주셨어요. 전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마련했고요. 평소 생각만 하던 사업이 구체화되어 가고 눈앞에 보이자 신도 나고 점점 더 일의 속도가 붙었어요. 무엇보다 제 삶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죠. 물론 변수도 많고 처음엔 손님들도 저도 이 카페가 어색하긴 했지만 내 가게라는 일념 하에 또 두 번 다시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진 않을 거란 생각으로 열심히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 그 정성을 하늘도 알아주었는지 슬슬 잘 되어 가더라고요. 여기 커피 맛있어요, 사장님.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그 사이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저에게 은근슬쩍 대시를 해오는 남자도 생겼네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 번만 만나보자며 마음을 고백해오는데 그게 싫진 않았네요. 사실 이혼하고 나선 연애건 뭐건 사치란 생각이 들었고요. 내 인생에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인생에 흘러가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카페 2호점, 3호점을 낼 생각도 해보고 있었어요. 아, 동료였던 언니는 그동안 간간히 만나면서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었네요. 그중 무척 안타깝고도 솔직히 말하면 고소한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게 모두 본인 잘못이라며 말을 아끼던 언니였지만 제가 계속 물어봤기에 답을 해주곤 했는데 전 남편은 일단 같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엮여서 직위 해제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동호회는 불륜 소문이 퍼져서 둘 다 그만두었다고 하고요. 내가 두 것들 거기 다니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확 소문 내버렸어. 언니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기가 찼다며 절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남편의 행각을 떠벌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놓고 둘을 왕따시키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못 버티다 쫓겨난 거죠. 언니의 공이 큰 것 같아서 내심 고맙더라고요. 아마도 정직을 당한 것도 이런 소문들과 연관돼 있지 않을까 예상은 했지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는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시시하게도 전 남편과는 아니었고요. 그것도 예상 못한 결말은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얼마나 진노했을지 불보듯 뻔해서 그거 하나는 궁금했네요. 새 며느리를 얻을 생각에 설레셨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소식을 들은 뒤 얼마 후 정말로 어느 새벽에 전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냐며 얼굴이나 한번 보자기에 꺼리낌 없이 나갔습니다. 어머님, 절 왜 부르셨어요? 왔니, 아가? 시어머니는 그 사이 많이 힘들기라도 한 건지 얼굴이 안쓰러울 정도로 상해 있었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해진 게 얼마나 그 사이 시름이 많이 껴있을지 상상이 됐죠.
어머니는 중간중간 한숨을 푹푹 내쉬며 말을 하더라고요. 반면 저는 이제야 생활이 전과 다르게 많이 안정화됐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마음속 미움이나 분노가 많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얼굴을 봐도 아무렇지 않았던 걸 보면요. 그동안 할 말이 많이 쌓였던 건지 이야기는 끝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민석이가 저를 많이 그리워한다. 그래서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며 매일 자신을 채근하기에 이렇게 사과하러 나오신 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본인은 정말 기가 차는 게 서윤이 걔는 민석이랑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일부러 접근했다. 자신은 단지 시댁과 그쪽이 동양이기에 마음이 간 것뿐이었는데 알고 보니 걔가 진짜 여우였다 등 욕을 쏟아내시는데 어찌나 살벌하던지. 전 별 말 없이 네, 네, 네라고 똑같은 대답만 반복했네요. 성의 없는 대답을 어느 순간 알아차리셨는지 어머님의 눈초리가 따가워졌을 때쯤 차분히 말을 건넸습니다. 뭐 이야기 잘 들었어요. 사과는 받겠지만 거기까지고요. 그러니 평소 어머님답게 본인 말 다 하고 나서 뒷생각 안 하고 그대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예, 아가 잠시만.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절 붙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이쯤 했으면 다시 합칠 생각이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죠. 이런 말을 하면서도 뻔뻔함을 모르니 그게 제 입장에선 더 신기하고 그랬답니다. 하지만 애써 물어온 미끼를 거절하기 싫더라고요. 전 오히려 좋았어요. 그리고 댁까지 데려다 드린다고 했네요. 그걸 또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신 건지 그럼 가면서 이야기하자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웃긴 건 그 다음이에요. 바로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제 차가 벤츠인 걸 보시고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라고요. 좋은 차라는 건 누가 봐도 아니까요. 그러면서 또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본인 아들 위자료로 이렇게 호의호식했냐며 큰 소리를 치면서 본성을 보이시는 겁니다. 역시나 슬프게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네요. 예, 너 이런 좋은 차 타면서 얼마나 기고만장했니, 어? 우리가 아주 우스웠겠지? 네? 아, 아니다. 아니야. 내가 말이 헛나왔다. 아량 넓은 네가 용서해라. 응? 용서해다오. 불쾌한 반응이 그대로 드러나자 어머님은 황급히 말을 추스리더니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겠다며 서둘러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을 태우고 가는 내내 말씀드렸어요. 위자료는 코딱지만큼이라 아무 도움도 안 됐고 원흉 같던 댁 아들과 헤어지니 돈복이 굴러와서 산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요. 어머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 꾹 참는 모양새였지만 전 가만히 웃으며 그 얼굴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너 혹시 카페를 열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그러는데 네 가게가 잘 된다며? 손님도 늘 꽉 차 있다던데. 알고 보니 어머님은 그새 제 카페에 정찰까지 나와 한번 둘러보고 가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눈치를 보는데 제가 그새 얼마나 돈을 버는지 궁금했던 모양이었어요. 아마 차도 좋겠다, 카페도 잘 되겠다. 이젠 탐이 났던 거죠. 그제야 확실히 온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나와 다시 재결합을 요구하고 나서는 건지. 전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겠다. 좋은 곳으로 간 것도 아닌 더 작은 회사로 가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오며 사는 걸 보니 그게 깝깝하셨다네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전 시댁 앞에 도착했는데 더 기막힌 건 전 남편의 등장이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자리에 서 있던 전 남편은 절 보자마자 횡설수설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 난
잘 지내지 못했어. 근데 당신 얼굴이 너무 보고 싶더라. 그립고 당신은 그러지 않았지?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나 많이 후회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시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방법이 없겠지? 방법? 방법이 왜 없어? 어? 당신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음, 기회 줄게. 사실 속으로 오늘 어머님이 당신 아들에게 보고 듣고 말한 걸 모두 떠드는 분이니 저를 만난 이야기도 꼭 전 남편에게 전해주셨길 속으로 바라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깔끔해졌어요. 전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회사에서 버는 월급도 작고 어머니 모시고 생활하기 힘들다 하던데 내가 도와줄까 이랬더니 정말 이라며 제 손을 덥석 붙잡더라고요. 그렇게만 해주면 자긴 소원이 없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눈물까지 흘렸다니 기가 찼네요. 그럼 알겠어. 일단 내 카페에서 일해. 내가 사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거든. 경력이 없으니 신입이지? 그럼 최저시급으로 맞춰볼게. 불만 없지? 뭐? 아니, 당신 가게에서 일을 하라고? 순간 전 남편의 얼굴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아마 금전적인 지원을 바랬는데 카페 취직이라니 그건 또 싫은 모양인지 절 세차게 노려보더군요. 그러면서 아무 말을 못하는데 전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나 싶어 즐거웠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웃어주며 말했네요. 높아심에 말하지만 앞으로 나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나타나지도 말라고요. 내가 난리 안 피우고 조용히 이혼해 준 걸 선처로 고맙게 받아들이라고요. 저 고얀 것, 나쁜 것. 옆에서 듣고 있던 전 시어머니가 제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전 그냥 뒤돌아 차에 올라탔어요. 백밀러로 매끈하게 빠진 제 차의 뒤태를 멀거니 바라보는 전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게 너의 최후야. 너의 마지막이야. 이런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돌아오면서 끔찍한 과거긴 하지만 그래도 봐온 정도 있고 이제는 마음속 상처를 덜어내고 싶어서 오늘 만남이 나쁘게 끝나진 않길 바랐는데 이제 그 집과 정말로 영원히 안녕이란 생각이 들었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 생각은 또 달랐나 봐요. 친정 부모님은 당신 딸이 일이 힘들어했던 시간이 안쓰러웠지 따로 생각이 또 있으셨더라고요.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어머니와 전 남편을 초대한 거예요. 음식점으로요. 꽤 큰 크기의 규모를 보니 놀랐는지 어머니의 표정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전 남편도 저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긴 했지만 돈 앞에선 또 기가 죽었나 봅니다. 절 보자마자 잔뜩 거북이처럼 몸을 움츠리더니 겨우 잘 지냈냐고 말 한마디를 꺼내더라고요. 본지 얼마나 됐다고 저희 친정아빤 손님들이 없는 시간대에 초대를 하셨는데 그 이유를 곧 알 수 있었어요. 앉자마자 아빠께서 음식점 뒤편에 있는 소금을 한 포대기 퍼서 두 사람의 얼굴에 그대로 뿌렸던 거예요.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자넨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꿈꿨는지 모르지? 우리의 한 달 동안 거의 죽은 듯이 살았어. 알어? 자네가 우리의 딸한테 한 짓 내가 이렇게라도 대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았다고. 소금을 맞은 두 사람은 얼떨떨한 표정이 됐고 친정아빠의 떨리는 목소리에 전 숙연해졌습니다. 그간 부모님의 마음까진 깊이 헤아리지 못했는데 얼마나 그간 힘드셨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엌에서 소주 한 잔을 혼자 기울이시는 모습을 그만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전 조용히 아빠의 등 뒤를 감쌌어요. 그 사이 두 사람은 소금을 맞고선 엉겁결에 미친 사람들처럼 도망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가고 난 후 저희는 조촐한 파티 겸 그간의 시간들을 정리하는 자리를 가졌답니다. 전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카페가 잘 되고 있고 그에 따라 내 마음도 많이 안정되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간 현재 카페의 상황에 대해선 부모님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말을 듣자 부모님은 너무 다행이라며 기뻐하셔서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했네요. 엄마는 좋은 남자 있으면 다시 언제든 나갈 수 있으니 상심치 말란 말도 하셨고요. 다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류의 말을 하면서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진정한 마무리였네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결혼부터 이혼까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날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도 이렇게 글로 써보고 다시 또 읽어보니 저도 결코 평범한 삶만을 살아오진 않았네요. 그동안 뭐 하나 쉽지 않은 하루들이었지만 그때도 지금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그때가 있었기에 저는 조금 더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앞날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만 그럼에도 제가 늘 꿈꾸었던 삶의 여유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 소신껏 제자리에 열심히 살아갈 계획으로요. 우리 모두 얼굴도 모르는 먼 사이지만 이 글로 인해 수많은 분들과 인연이 됐네요. 시간 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점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오늘이 뜻깊은 즐거운 하루였길 바랍니다.